불이 붙었죠. 네. 예, 뜨거워요. 예, 엄청 뜨거운데, 근데 그게 전부 다 매진이 됐어요. 네, 그 짧은 시간만. 욕을 하면서도 사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정말 그 세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제 그 엔터 기업이라고 하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예. 좀 범위가 커요. 예. 그 오징어 게임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콘텐츠 제작사들 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조 엔터 기업이죠, 연예기획사. 예, 예. 뭐 그런 기업도 있고, 또 이 게임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사고 싶어지거든요. 네. 따라 사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뭐 이렇게 따라 들어가도 될런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업종 주가는 불이 붙었죠. 네. 예, 뜨거워요. 예, 엄청 뜨거운데 우선 그 콘텐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그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콘텐츠라는 건 결국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24시간에 얼마를 점유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사람의 몸은 하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전에는 일을 하고 뭐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으로 따지면 한 개밖에 안 쓰던 사람들이 네. 예, 두 개, 세 개씩 쓰는 예,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난 예,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초기만 해도 그 OTT 업체들의 경쟁이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보통 그랬죠. 작년만 해도 뭐 거의 다 뭐 넷플릭스 본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고, 넷플릭스에서도 너 뭐 봐?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들 있잖아요. 이미 시리즈가 이제 종결이 된 것들, 그런 거 이제 몰아보기, 뭐 정주행, 뭐 이런 식의 이제 컨텐츠를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코로나 19가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볼 게 없어요. 예,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이 OTT 업체들의 이제 경쟁도 솔직히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가입자를 지키고, 그리고 신규로 나의 가입자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해졌던 게 오리지널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넷플릭스 인기 순위 이렇게 보면 상위의 뭐 한 절반 정도는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만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11월 12일부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애플 TV 플러스, 뭐 HBO 맥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런 업체들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국내 토종 OTT 업체들도 있고, 이제 경쟁이 과열이 되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콘텐츠 제작사들은 이제 숫자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공급받기 원하는 데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쪽에서 이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이제 제작비를 받으면서 제작 마진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이제 제작 환경에서 더 좋은 퀄리티의 이제 작품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 환경이, 그러니까 그 이 제작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히트를 했어요. 그렇죠. 예, 초반에는 이제 킹덤부터 시작해서 뭐 스위트홈, 그러다가 이제 올 하반기에 갑자기 그 DP, 우리나라 군대 이야기를 외국 사람들이 신선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공전의 히트를 이제 기록 중인 오징어 게임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겨 있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먹힌다는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확인이 됐고, 가면 갈수록 그 파급력이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뭐 갯마을 차차차까지. 네네. 그런 멜로 드라마까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정도면. 그러니까 OTT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소비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글로벌적으로 이제 소비가 된다라면
당연히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도 더 커질 수 있을 거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이제 가능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번에 그 공개된 뭐 이렇게 드라마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드라마처럼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그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한 것만큼에서 이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 우리나라는 그 검증되어 있는 IP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넷플릭스 우리나라 오리지널 시리즈들 중에서 그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스위트홈이나 네. DP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지금 보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이 거의 대부분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웹툰이라는 그 검증된 IP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OTT들의 투자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종목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최근에 아까 제목을 말씀 안 드린다 그랬는데 그 지리산이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뉴스에서 좀 봤어요. 예, 관련주들이 좀 네네.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네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다른 이제 관련 종목들도 조정의 빌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네.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기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명은 제가 언급드릴 수는 없는데 그 넷플릭스하고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CJ하고 이제 그러니까 CJ EN하고 넷플릭스가 이제 향후 몇 년간 뭐 20개 정도, 20편 정도의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장기 계약을 하면서 거기 이제 소속된 종목은 솔직히 그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경쟁 OTT들이 이제 들어온다면 그 제작사 간이 다른 제작사들하고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좀 먹힌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 IP를 전부 다 그 OTT 업체에다가 다 넘겼었는데 네. 그거를 보유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리산 같은 경우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차, 3차 가공을 한 다른 형태 컨텐츠로 나가면서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연예기획사 업체도 네. 있잖아요. 네. 그쪽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아, 진짜 불이 붙었습니다. 예, 불이 네. 붙었어요. 우선은 엔터 업종은 네. 솔직히 실적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들. 다들 걱정했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 네네. 그러니까 콘서트도 안 되고 막.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에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 30%? 뭐 적게는 10에서 30%가 콘서트에서 발생하는 건데 작년 3월달 이후로 그게 다 싹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산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훨씬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뭐 SM이나 JYP나 뭐 YG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많이 처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콘서트 수익을 음원이랑 음반 판매 수익이 메꿔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그 콘텐츠 쪽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당연히 이렇게 시각적인 것도 보지만 뭐 음악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음악도 많이 듣는데 이게 오히려 콘텐츠보다 이 음악이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BTS, 뭐 블랙핑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다른 아티스트들도 솔직히 엄청나게 지금 많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전에도 뭐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신규로 유입된 글로벌 팬덤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면서 전체 이제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위치도 엄청나게 많이 커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국내 아티스트들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2021년이 최소한 70% 정도 늘었고요. BTS 같은 경우에는 한 180%, 블랙핑크도 한 110% 정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조회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 유튜브 관련된 이제 수익도 이제 많이 늘어났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음원 매출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스트리밍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늘어났던 게 스트리밍, 이게 발생한 이 스트리밍 숫자가 그 이전에 몇 년간 누적했던 스트리밍 숫자를 따라잡았거든요. 그러면 야,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2021년에 더 늘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점에 작년 연간 전체 스트리밍 수를 추월한 데들도 있어요. 예, 뭐 BTS라든지, 뭐 트와이스, 네. 이런 쪽들도 그렇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체로 컴백을 안 했거든요. 지금 뭐 개별적으로 이제 솔로 활동들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달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작년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디서 늘었냐를 보면 해외 쪽에서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하이브는 2016년도에 없었으니까 하이브를 제외하고 SM이랑 YG, JYP의 해외 음원 매출 수익을 보면 2016년에는 전체에서 한 50%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작년으로 따지면 한 7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네. 당연히 이 비율이 커졌으니까 절대 금액도 커졌을 텐데 절대 금액도 그 한 4년 사이 동안 300억이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에서 한 700억이 초과하는 정도로 2배 이상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그래 뭐 노래 듣는 사람 많은 건 좋지.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매출이랑 어떻게 많이 연결이 되는데 라는 게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스트리밍 사이트들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용권을 내고 이제 노래를 듣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라이트한 유저예요. 예전에는 솔직히 그 어떤 가수의 음원을 듣고 싶으면 음반을 사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진짜 옛날에 그랬죠. 아,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MP3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그쵸. 예, 그쵸. 불법 다운로드도 좀 받고. MP3에서 그랬죠. 다운로드 네.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다 들을 수 있는데 음반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헤비 유저들은 음반을 사요. 소장 가치. 예, 그쵸. 네. 소장 가치가 있고 그래서 뭐 한 개의 음원이 그냥 한 개의 패키지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패키지를 다양하게 나와요. 네네네. 하나의 앨범. 네. 그래서 그 여러 개를 살 수 있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헤비 유저들이 얼만큼 이제 늘어났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우선 음반 판매량하고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규 앨범만 이렇게 막 많이 팔리면 아, 기존에 얘네들 좋아했던 사람들이 뭐 많이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매량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그 구판 있잖아요. 네네. 예전 앨범들의 판매가 지금도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번 앨범을 듣고 좋으니까 예전에 얘 데뷔 앨범은 어땠지? 이러면서 사는 예, 그런 헤비한 유저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력이 생기는 팬덤들이 확대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이제 발표를 하면 빌보드에 차트인을 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아, 확실히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글로벌한 팬덤을 단단하게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탄탄하게 형성을 해놓은 팬덤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흥행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는 콘서트 수익이 없었는데도 양호한 수익을 내는데 내년부터는 콘서트 수익이 물론 코로나 이전처럼 온전하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발생한다고 치면 올해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눈에 보듯이 뻔한 결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공연에 대한 열망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지금 BTS가 10월 달에 그 내년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이죠. 11월 말부터 이제 12월 초까지 그 기간 동안 LA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
솔직히 한 도시에서 4번을 연달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 이틀하고 쉬고 네네. 이틀하고. 네네. 근데 그게 전부 다 매진이 됐어요. 네, 그 짧은 시간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봤던 사람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게 막 꾹 억눌러서 참았던 게 확 그쵸? 폭발되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이제 뭔가. 막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콘서트들이 열리면 이런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이 되면 솔직히 콘서트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더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예, 실제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네. 경우에는. 왜냐하면 공연장의 규모도 이제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도 이제 짜져 있을 거고,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고 싶어 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예, 수요가 더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영미권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제 스케줄 쫙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티켓 예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빌리 아일리시 공연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보니까 일정이 쫙 나와 있고 싹 다 매진이에요. 팝송인데 네네. 그 멜론 차트 막 10위권 안에 들고 되게 어. 막 유행했던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네네. 제목을 잘 모르실 수 네네. 있는데. 그리고 그 2020년에 그 그래미 어워드를 사관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미권에서는 제일 지금 잘 나가는 가수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아티스트들이 공연 가격을 올리거든요. 네네. 근데 저항이 있긴 있어요. 욕을 하죠, 솔직히. 그 직전 가격 대비해서 뭐 그러니까 가장 싼 좌석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 지금 올렸는데 욕을 하면서도 사요. 예, 가서 보고 싶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네. 뭐 국내 아티스트들도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특히 네네. 뭐 BTS도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었고, 뭐 다른 아티스트들도 다 그런 위상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티켓 가격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콘서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거기에 단가까지 올라가면서 이 수익성은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온라인으로 콘서트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온라인으로 콘서트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콘서트를 하면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그렇죠. 예, 그런 레버리지 효과들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쪽 그 연예기획사 쪽도 내년의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이제 예상을 하는 게 내년도에 이제 콘서트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콘서트가 가능할 만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종률이 이제 좀 높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콘서트를 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3단계, 4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제된 곳들, 그러니까 북미나 네. 아니면 이제 유럽, 뭐 일본 같은 곳들 그런 쪽에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그 연예기획사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만큼의 그 콘서트 일정이 일어날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투어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공연장들도 예약하고 뭐 하고 해야 돼서 일정들이 보통 한 6개월 전만 이 정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진입 시점을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지금 이게 주가에 이제 불이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수급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3일에 네. 그 메타버스 ETF가 네 종이 상장이 됐어요. 맞아요. FN 가이드에서 제공하고는 벤치마크를 가지고 네네. 각각 이제 다른 벤치마크를 추종을 하긴 하지만 가지고 그걸 추종하는 ETF가 네 종이 그때 이제 상장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예, 그날은 조금 이러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들 이제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물론 그 투신이나 뭐 연기금의 수급은 9월 말부터 이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거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 그러니까 이런 수급 상황들이 이제 약해지면, 예, 그때는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눈높이를 좀 낮게 두고, 예,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콘텐츠 제작사 네. 그리고 뭐 연예기획사, 네. 뭐 엔터주라고 하죠 사실. 네. 이 공통 분모가 네. 이게 옛날에는 약간 좀 국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뭐 코로나19가 뭐 계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약간 좀 우리나라 콘텐츠가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면서 또 실적도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실적만 좋아진 게 아니라 약간 멀티플 배수라고 하죠. 네. 그 배수까지 같이 올라가는 네. 좀 그런 국면에 있는 그런 주식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수급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말씀하신 그런 그림들이 잘 이어진다는 가정입니다. 네. 가정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 계속해서 약간 좋을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 참고하셔서 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2개월 정도 남았어요. 네. 그래서 내년을 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섹터, 뭐 그런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년 이후면 좀 이렇게 기간이 좀 길잖아요. 네네. 길고 솔직히 시장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시장 여건이랑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뭔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입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련 제도들이 정비가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탄소 중립에 관한 이제 이야기거든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탄소 중립이 뭔지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탄소, 예, 그리고 온실가스의 발생을 이제 최소화하고 이렇게 발생할 온실가스는 흡수를 하거나 이제 제거를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이제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소량을, 그러니까 배출되는 탄소하고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순탄소 배출이 이게 0이 되게 하는 건데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이제 중반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제 책하고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왔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들긴 들었는데 이게 피부로는 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다 뭐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뭐 북극곰이 뭐 살기 힘들고 뭐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뭐 일어나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 나오고 나서는 뭐 말도 많았어요. 이게 너무 과장됐다. 그러면 왜곡됐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과연 진짜 저게 사실일까? 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실제로 이제 피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때 지리도 아니죠.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나라의 특징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애들한테 얘기하면 모를걸요? 사계절이 뚜렷한지? 여름하고 겨울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 가을도 이번에 완전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네. 거의 겨울 같아요 지금. 저도 이달 초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외투를 입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여름에는 그러니까 동남아 이제 여행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스콜 막 쏟아져요.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막 5분도 안 돼가지고 그치고 해가 나고 진짜 기후가 변화가 되고 있구나. 네네네. 이런 게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각국이 이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상태잖아요. 여러 번의 이제 합의와 이제 협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만 이제 국한되는 테마라면 이제 시장성이 이제 작을 수 있겠는데 이게 글로벌한 테마이기 때문에 시장성도 이제 크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는 것 뭐냐면
이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이게 전력 공급 체계를 이제 전환하는 이런 에너지 공급 전략이거든요. 네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하고 다른 단점이 뭐냐면 화석연료는 솔직히 이게 전력 생산량이 부족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발전소 더 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동률을 좀 높이면 되고. 네네. 예, 그러면 되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전량을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서 설비를 막 증설을 해도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예, 다 이제 하늘에 달려 있으니까. 그쵸. 예. 네. 여건이 돼야지 사실 그쵸, 나오는 예. 거니까. 네. 태양광 패널을 이만큼 깔아놨는데 해가 안 떠. 예, 발전을 할 수가 없고. 풍력 발전기를 막 세워놨는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또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연간 일조량을 뭐 250일로 가정하고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 올해는 이상하게 막 300일 이상 해가 나요. 초과 생산이 막 돼요. 네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막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초과로 막 생산이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장을 해야 되는 약간 좀 그런 기술이 그쵸,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장 기술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면 멈춰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과잉 생산된 것들을 일부러 소모하는 시설도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 에너지 저장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수지, 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던 것처럼 이런 전력 역시도 그런 것들을 댐이나 저수지처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결국에 이제 ESS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렇죠. 2차 전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이제 2차 전지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네. 물론 뭐 수소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쵸. 예, 네.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 아직까지는 수소전지, 그러니까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보다는 2차 전지를 활용한 ESS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게 기간이 길잖아요. 솔직히 2010년도쯤 그때 이제 2차 전지 처음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이 그 당시 10만 원도 안 하던 가격에서 네.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잠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향수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네. 네. 제가 회사를 좀 오래 다녔나 보네요. 예, 10몇 년 전 얘기를 하고 네네.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보면 그때는 솔직히 그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없었어요. 예, 맞아요. 네, 네. 생각해보면. ESS로 시작했죠. 네, ESS였죠. 네, ESS. 근데 어느 순간 전기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는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일상화가 될 거다. 이제 아예 내연기관이 사라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2차 전지는 전기차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앞으로는 이 ESS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 SDI에서 나온 올해 반기 보고서를 보면 네. 올해 이제 자동차 전지 시장이 전년 대비 한 80% 정도 이제 성장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규모는 236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데 ESS 시장 수요도 전년 대비해서 한 5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물론 규모는 좀 작기는 해요. 30기가와트 아워 정도여서 전기차 시장보다는 작지만 앞으로 이 각국들이 탄소를 줄여나가고 그러려면 솔직히 원자력 아니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결국에는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태양광 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 ESS 쪽 관련된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죠. 예, 네네. 올랐는데 소재 업체들은 진짜 많이 올랐죠. 소재가 진짜 많이 올랐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예,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네네네. 올랐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에 비하면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상당 기간 조정을 겪었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재 업체들보다는 그동안 지금 좀 기간 조정을 거친 그 배터리 완성 업체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유영덕 팀장님 모시고 또 주식시장 시황 관련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알아보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눈 과정에서 그 사실 뭐 주도주 그리고 뭐 이 주식이 반등할지 말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 뭐 그런 걸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엔터줌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뭐 콘텐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일상생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신다면은 분명히 또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의 유영덕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